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잘 딸랑거리는 여러분의 딸랑이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네, 뭐 하죠. 중요한 뉴스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미니진의 네. 그 하이브 사태가 양쪽에 이제 공식 입장들이 나오면서 약간은 이제 구도가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에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사내 메일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은 회사 탈취 기도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가 취재를 했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그 민희진 대표의 이제 사임을 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지 회사가 이게 입장을 밝히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취재를 통해서는 이제 입장을 좀 듣긴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그 해당 사안을 회사 탈취 기도다라고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탈취를 하려 그랬던 거냐? 그랬더니 어도어의 경영진이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하이브 지분 80%를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쯤 되냐라고 해보면은 이제 어도어 지분 가치가 한 228억 정도로 책정은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장부가고 이거를 하이브 PR이 한 40배의 영업이익이 300억이니까 이건 좀 너무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1조 2천억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10배만 하더라도 3천억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어도어의 영업이익이 300억입니까? 예. 335억. 네. 그러니까 한 10배, PR 10배 계산하면은 대충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러네요. 20배 계산하면 6천억 정도 되는 거고 이 중에 민희진 대표 지분이 한 20% 정도 되니까 3천억이면은 600억이고 6천억이면 1200억 정도의 지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매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아니 본인이 안 파는데 어떻게 파나 이게 두 번째 안건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안건이 그 내부의 우호 세력들을 이제 좀 설득과 회유를 한다. 근데 이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안 나왔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려 그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뭐 표절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들은 아일릿의 데뷔 시점과 무관하게 사전에 기획된 내용들이라는 점을 파악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이미진 대표 쪽에서 이게 표절 논란이나 네. 뭐 이제 뉴진스를 제대로 대우를 안 하니까 뭐 베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격 차원에서 항의를 한 거다. 반격이 아니라 항의를 한 거다. 그러려면 아일릿의 데뷔 시점과 시점 후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있은 다음에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진 대표가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민진 대표 주장은 제가 다음에 전해드릴 겁니다. 네. 항의를 했더니 나를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계획됐던 시점은 이거보다 사전에 기획이 됐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를 팔기로 했던 거고 그 뒤에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80% 지분을 어떻게 파냐라는 부분들은 민희진 대표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러시죠. 입장을 또 공정하게 한쪽을 드려야 되니까 네. 한쪽 해드릴게요. 민희진 대표는 이 사건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멀티 레이블을 하더니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를 하이브가 심각하게 침해했다.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에 뉴진스인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뒤덮었고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이 미니진풍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여기서 이제 뉴진스, 어도어, 미니진 요거를 약간 좀 이제 묶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방시혁 의장이 직접 프로듀싱을 했는데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성공한 콘텐츠를 카피했다. 아류의 등장으로 이거 표현 세죠. 아이고. 아류의 등장으로 뉴진스의 이미지가 소모됐고 불필요한 논쟁에게 피로감을 줬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과를 카피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하이브에서 데뷔를 했다고 해서 동생 그룹으로 홍보하는 것을 용인할 생각은 없다. 아니 내가 뉴진스의 성과를 지키기 위한 항의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가 될 수 있냐 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뉴진스 멤버 및 법정 대리인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 법정 대리인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아. 예, 뉴진스가 아무래도 미성년자도 있고 네. 유명한 있죠. 제가 나이들을 다 몰라가지고 저도 잘 그거는 그 법정 대리인들과 해서 공정하게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그 이제 양쪽의 얘기가 쿠쿠쿠님이 하이브 얘기 지겹다 그러시는데 이거 어제 나온 뉴스에 오늘 공식 발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쪽에서 대결을 할 때 80%의 지분은 그렇게 중요한 지분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뉴진스라는 것이 이제 엄청난 IP이기 네.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건데 일단 계약 기간은 거의 한 2029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미뤄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한데 예전에 피프티피프티의 경우에는 데리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그 계약 전속 계약을 파기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뉴진스가 있고 전속 계약을 맺은 다해상이 어도어입니다. 그렇죠. 어두워져. 그러면 뉴진스가 전속 계약을 만약에 해지를 신청하고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받아주면 네. 그럼 전속 계약이 깨져요. 음. 근데 어도어는 현재 경영권을 민진 대표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배임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생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명분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뉴진스가 문제가 좀 있다. 뉴진스가 좀 탄압받고 있고 뭐 카피받고 있고 소모되고 있고 뭐 요런 식의 얘기들로 어도어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이브 쪽에서는 이거는 뉴진스가 아니라 그 민진 대표가 자기의 어떤 보상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뉴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야. 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사건은 좀 정리가 됐고 이런 상황들을 그냥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들어보시고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이고 이게 삼촌 팬으로서 이거는 사감입니다. 네. 그 뉴진스나 뉴진스 부모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거는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도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지켜야 된다는 게 있는 거고 그 민진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도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뉴진스가 있기 때문에 민진 대표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지분 가치가 얼마가 되고 뭐 팔면 얼마고 이걸 어디다 팔았을 때 뭘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할 건데 네. 근데 우리는 뉴진스를 사랑하는 거지 미니진과 하이브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들의 어떤 자본적인 문제, 계약 관계 때문에 싸우는 거는 이제 명분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좀 이런 사건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랑했던 그 아티스트들 막 울면서 막 맞아요. 나오고 네. 거기에 부모 또 나와가지고 또 이거는 진짜 좀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깎아지더라고요. 어른들이 나서면. 그러니까 이게 취재를 하면 할수록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아일릿이 표절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보여주면서 이것도 따라하고 저것도 따라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네. 아일릿이라는 가수를 아직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럼으로써 이제 아일릿의 가치가 깎이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야 이게 뭘 따라한 거냐 뉴진스 풍이라는 거 옛날에도 다 있었던 거고 뭐 손짓하고 뭐 그러는 거 뭐 다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뉴진스만의 독창적인 거냐라고 얘기하는 순간 뉴진스가 뉴진스를 깎아먹는 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돈 싸움하는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들은 이제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이브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사회에 대한 이사 선임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 경영을 하이브라는 체계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진 대표가 제도적으로 좀 굉장히 불리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 뭐 아티스트적으로 해서 제가 직원이라면 내가 열심히 뭘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한 내 그 기술을 그 이주호 기자가 더 확장을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에 야 이거 갖다가 좀 딴 것도 만들어봐. 저한테요? 네. 그러면 제가 열은 받겠죠. 열받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을 내가 이제 들고 나가겠다. 네. 이건 좀 아니죠.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네. 제도적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싸움에서 좀 그 뉴진스는 사실
이게 너무 삼촌 팬인데 뉴진스는 사실 우리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 것이죠. 전 세계 팬들의 것인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뭐 저는 뭐 누구 편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아유, 정말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 이제 너무 크게 얘기하나요? 나라의 위상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조금은 이렇게 팬적인 이슈와 그리고 이걸 좀 자본시장과 제도를 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그 기자로서의 관점이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 있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관심 갖고 있는 거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전력기기 쪽이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력기기. 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이익 모두 급증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화면 준비했으니까 이 화면부터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주식이 많이 오르기도 올랐지만 그에 걸맞은 실적을 또 보여주기도 했네요. 와,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전력기기 보이시죠? 전력기기가 70% 급등을 와. 했고요. 그다음 배전기기도 52% 급증했으니까 실적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확연하게 눈에 띌 겁니다.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분홍색이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이 작년 1분기에 얼마입니까? 1,863억 원. 이었던 게 와, 70%? 70% 늘어서 3,174억 원. 와, 게임주입니까? 야, 제조기업이 제가 잠시 후에 그러면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뭐가 좋은데 그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전기기도 1,561억 원이었던 게 2,385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수주잔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잔고가 지금 보시면은 2024년 1분기 이게 50억 달러입니다. 50억 달러를 5조 원. 6조 원. 6조 9천억 원. 아, 환율. 네, 환율이 지금 높아져서 6조 9천억 원인데 작년 이 현대일렉트릭이 2조 7천억 원 매출 올렸거든요. 2조 7천억. 네, 그러면 작년 매출에 거의 한 2년 반치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참, 굉장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냥 있는 주문 받은 것만 해도 한 2년 동안은 먹고 살죠. 먹고 사는 거네요. 네. 2년 동안 먹고 살 만한 그런 그 수준은 다 받아놨습니다. 자, 그럼 뭘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잘하는 거냐? 사실 전력기기는 제가 기본 개념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전력기기라고 하는 거는 발전, 송전, 배전, 변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보셨던 것 가운데 변전 아래 보이시죠? 변전하고 예. 그다음 배전 이거를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많이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변압기, 이 변전소에 들어가는 게 변압기잖아요. 예. 이 변압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만들기 쉽습니다. 이게 변압기예요. 철심에다가 구리선 감으면 변압기입니다. 아, 그 옛날에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도란스 했던 거. 도란스. 그거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옛날에 철심에다가 그 110V 꽂으면 220 220V 나오는 나오는 네, 거. 그거요. 그 도란스. 이게 이제 철심에다가 이렇게 구리선 감아 놓으면 그 압력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기 쉬운 거면 그냥 누구나 다 만들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심에다가 구리선을 감기 때문에 이걸 크게 만들면 굉장히 거칠고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선 잘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 변압기 기업인 GE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 있죠. 지멘스 이런 기업들도 회사를 남미로 옮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철심하고 구리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대형 변압기 쪽으로 가면 집체만큼 거대해지거든요. 그러면 철강제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철강소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에 지금 철강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남미나 뭐 캐나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걸 만드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변압기라고 하는 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제 막 뭐 전봇대 세우고 전선 만들고 발전소에서 집까지 전선 연결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변압기, 배전기, 송전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선진국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력 회사들이 네. 별로 이렇게 성장성이 없는 게 네. 한번 깔고 나면은 거의 유지 보수하는 맞아요. 물량 정도만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선진국의 그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이
우리 그 DCAC 그거 그 했던 그 기업 아닙니까? 에디슨에. 예, 예. 자, 근데 이제 거의 인프라가 다 완료되고 나니까 전력기기를 생산할 그렇게 막 크게 늘릴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인공지능 터졌죠. 데이터 센터 터졌죠. 전기차 터졌죠.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는데 만들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좀 후진국이라 그런 거 만드는 데가 없어요. 못 만들어요. 네, 잘 못 만들어요. 못 거기가. 만들어요. 네. 못 만들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우리나라가 좀 파고 들었는데 여기다 또 이제 뭐가 특징이 있었냐면 그 기존의 전통 강자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지멘스 이런 기업들은 콧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력기기는 맞춤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발전소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드도 그렇고 각각의 스펙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스펙에 맞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 그 전력기기 업체들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스펙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맞춰 이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그 스펙까지도 잘 맞춰주면서 적시에 지금 그 다른 기업들은 생산 캐파가 없어서 그 만약에 5월 2일까지 만들어 주세요 하면 못 만들어 드려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년 5월 2일이요? 네. 그렇죠. 연도는 얘기 안 했다. 연무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생산 캐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딱 날짜에 맞춰서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전력기기와 그리고 배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랙 레코드를 쌓고 나면 좋아지는 게 한 번 트랙 레코드 쌓으면 잘 안 바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폭발적인 수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데이터 센터가 언제까지 지어질지 또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것들의 타임라인과 맞춰서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트랙 레코드는 사라지지 않는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제가 어차피 좀 실적 잘 나왔으니까 네. 굳이 여기다 떡밥을 하나 더 얹어 보면은 네. 그 재생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간헐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나 맞아요. 이게 중앙 집중으로 전기를 보내다가 그 좀 지역 분산으로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전력 설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다 깔려 있던 데서는 전력 설비를 이제 유지 보수만 하면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쪽 전남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되게 많이 깔려 네. 있어요. 근데 전기를 쓰는 거는 수도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리드가 안 깔려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이제 그 다 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지금 안 깔고 있어가지고 전기 다 버리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그쵸.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도 이 전력 기기 수요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그 좁은 땅에서도 그거 안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 수요는 남아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트랙 레코드를 좀 쌓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 쪽 수요도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날은 좋은 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럼요. 물론 주가는 안 봅니다. 너무 비싸져 있을 수도 많이 있어요. 올랐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비싸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뭐 그건 모르고 네. 일단 산업과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네. 그 삼양라면 뭐 얘기해달라고 그러시는 분 있는데 저희 그 2월 3월에 라면 얘기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하라고 할 때까지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아니요 진짜 이게 막 산업이 잘 되는 거 보면은 그럼요. 진짜 이건 정말 전해드리고 싶다 막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쵸. 그게 또 이제 시장에서 또 인정까지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플랫폼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량진의 횟집이 있어요. 네. 청양수산이라고 되게 좋아해요. 광고입니까? 뭐 저는 제 애정을 닮아. 근데 가면은 이렇게 배달을 시키면은 이렇게 뭐가 좀 부실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같은 부실해요. 집인데? 같은 집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가서 사면은 되게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이면은 시간 있으면 가서 사는 편인데 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배달 수수료요? 예, 배달 수수료에 이제 카드 수수료에 이런 거 하면은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못 챙겨주니까 이렇게 오면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 빠지는 것만 하더라도 이 서비스 주는 게 오히려 남는 거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일 인건비가 저렴한 제가 가서 공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자율규제 1년 상황을 점검을 했어요. 이게 자율규제 1년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1년 동안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뭐 규제로 한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좀 자율을 해서 한 건데 여기서 잘 지키고 있는지를 봤더니 이제 일단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배달을 쓴 게 아니라 포장 포장 주문? 주문이면 네. 직접 간 거잖아요. 그거를 중개 수수료를 1년 동안 무료 정책을 하기로 하고 네. 이제 그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사업자에게 그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한테는 포장 중개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을 했는데 네.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네. 꼭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1,0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전통상인 뭐 밀키트 개발 지원 등 새로운 걸 시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입점 수수료 면제를 축소해서 앞으로 4.9%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네. 근데 그 자기네들이 와우 회원들에게 무료 배달을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좀 이거 조금 특이한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BBQ가 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 그죠? 가맹점 가맹사업자. 네, 가맹사업자들 대상으로 그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BBQ 자체 앱을 활성화하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 배민이나 이런 데 쓰면은 수수료 비싸니까 맞아요. BBQ 자기네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니 네. 플랫폼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닭을 많이 사가시고 여기 양념도 많이 가져가시고 해야 네.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 앱을 좀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저도 그 소상공인 분들이 배달 플랫폼에서 돈을 많이 내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불편한 건 또 싫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BBQ 앱으로 주문을 하면은 좀 저렴하다. 수수료가 좀 적다. 그럼 내가 내는 돈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BQ도 자체 앱으로 주문할 때 소비자한테도 조금은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고 이게 결국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모이면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부문별로 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플랫폼은 점점 독과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메인들에서도 수수료가 좀 적어서 소비자와 공급자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네. 수수료를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노량진에 있는 청양수산 사장님이 직접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으니 네. 제가 이제 가서 사야 되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그러네요.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 근데 이게 수수료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커피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은 배달 앱을 잘 안 쓰더라고요. 자체 앱을 사용하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아유 커피 한 잔에 뭐 마진 500원이나 하는데 거기서 수수료 뭐 500원 내고 나면 우린 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체 앱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례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자체 앱을 만들고 나면 수수료를 좀 덜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지 말고 그렇죠. 진짜 활성화되도록 저도 굳이 배달의 민족이 안 하고 오늘은 BBQ를 먹을 거니까 BBQ 앱을 한번 깔아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저도 조금 먹을 걸 좀 주시고 뭐 10번 시키면 한번 좀 이렇게 서비스도 좀 주시거나 네. 뭐 이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도 공정위 이야기 또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예. 쿠팡이 사실 오늘 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21일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머지않아 전원에 의해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룰 예정이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쿠팡 체험단 있잖아요. 예. 쿠팡 체험단이 막 후기 쓰고 그러면 이제 그 후기가 좋고 이제 그 점수가 좋으면 상단에 노출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임직원들이 후기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사 제품을 우대했다라고 해서 그걸 공정에서 다루겠다는 게 공정위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이 아니라 쿠팡의 자체 브랜드, 네네. PB 브랜드에 대해서 자기 직원들이 댓글 써가지고 네. 댓글 쓰면은 상단에 노출을 시켰다. 상단에 노출시켰다. 그러면 이제 직원을 동원해서 PB 제품을 상단에 노출시킨 불공정 행위 아니냐라고
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공정위의 주장인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쿠팡의 반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직원도 쿠팡 체험단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 IP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체험단 평점보다 반영도가 낮다. 라는 게 이제 쿠팡의 그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사우대 PB 상품을 통해서 폭리를 취했다라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요거 이제 그 쿠팡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팬데믹 때 PB 마스크 가격 동결해서 500억 원 손실이었고 그 다음에 고물가 시대 때 생수를 가격을 아껴서 매년 600억 원 손실 입어서 총 우리는 1조 2천억 원 누적 손실을 입었다. 이건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이건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그러면 자사우대가 뭐냐에 대해서 쿠팡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건 온라인 우리가 쿠팡에서 온라인 검색을 했을 때 PB 제품을 먼저 높이 맨 위에다가 상단에 노출시키면 사람들이 그것만 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거죠. 공정의 주장이라면 우리가 코스트코를 가거나 이마트를 가거나 롯데마트를 가거나 했을 때 이들은 PB 상품을 가장 매출이 높을 수 있는 골든존에 위치시킨다. 그럼 얘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심지어 쿠팡은 우리는 PB 상품이 5% 수준이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PB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 가운데 90%가 중소기업이다. 라고 쿠팡은 이렇게 반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대기업이 쿠팡 이름 붙여가지고 팔도록 그렇긴 하죠.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어쨌든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것 같냐면 알고리즘을 니네가 조작했느냐 여부로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 쿠팡 측에서도 전원회의, 그러니까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상세히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알고리즘을 조작했네 마네의 여부로 좀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개기고 있는 모습이 네. 야 이게 뭐 색다르다. 그거랑 한 가지 더. 그 미국 회사라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꼭 진짜 제가 지금까지 쿠팡과 관련된 이런 사건, 그러니까 사례들을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취재를 하고 있는데 꼭 여기서 그 경쟁 기업을 사례로 들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네. 실명으로 오픈해. 실명으로 오픈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적을 만들기가 쉽죠. 적을 만들기 좀 쉬운 그런 그리고 언론사 상대로도 막 고소 많이 하고. 그랬었죠. 네. 쿠팡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뉴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쿠팡의 주장이 좀 이게 얄미운 건 있겠지만 네.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그 업계에서 쉬쉬하고 있는 얘기들을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끔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의 시각으로 한번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네. 쿠팡의 발표는 한번 고민해볼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협회가 K배터리가 내년부터 IRA 보조금 수혜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미국 인플레이션 세부 규정원의 해외 우려기관 규제 적용 유예와 최저 한도 말 되게 어렵네. 네. 최저 한세 제도 면제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뭐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무조건 우리 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해주셔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FEOC라 그래가지고 해외 우려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내년 1월부터 뭐 이제 금지되고 25년 되면은 안 받고 막 그러는데 네. 그 중국산 흑연 음극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완전히 대체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여기에 그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지적한 게 뭐냐면은 현재 IRA 보조금 수혜 모델이 36종인데
그 중에 30종이 K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네. 이 원칙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흑연, 중국산 흑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는 수혜 모델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해서 이런 거는 우리는 빼줘야 된다. 지금 36개가 우리 거 쓰고 있는데 다 못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니까. 36개 중에 30개가 우리 거 쓰고 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거 빼줘야 된다라는 명분이 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달라는 거고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서 좀 공급망을 좀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하나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게 최저 한세제도 요거는 뭐냐면 법인세가 국가별로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세가 약한 쪽으로 자꾸 옮겨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서 글로벌 최저 한세라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그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이 15% 미만이 되게 되면 네. 세금을 덜 내게 되면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세금을 그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납부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 피난처에서 빵을 냈다. 네. 그러면은 그거만큼 우리나라 와서 내라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뭐 법인세율이 엄청나게 낮아서 그런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AMPC라 그래갖고 미국의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제조를 하면 네. 그 셀당 와트당 얼마씩 보조금을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계산하면 15%가 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을 이제 한국 와서 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천억 원 정도의 추가 세액 의무가 발생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미국의 어떤 납세자로부터 세금으로 이제 세액공제 받아오는 거는 좋은데 네. 근데 그 돈을 우리나라에 내는 걸 빼달라는 얘기거든 지금. 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좀 돈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렇죠.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동의.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였단 말이야. 막 요게 조금 끔찍한데 어쨌든 네. 배터리 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했다라는 아.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략한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엔 디스플레이 산업 보겠습니다. 요즘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렇게 큰 우리의 수출 동력이 되고 있진 못하지만 약간 좀 가슴 아픈 그런 그 지난해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한번 보시죠. 작년 그 한국의 디스플레이 매출이 13.4%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시장 점유율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안 좋습니다. 한국을 보면 자 42.6%에서 33.4%로 빠졌는데 그거를 중국이 25%에서 47.9%로 가져갔습니다. 이건 대부분 LCD죠. LCD가 대부분 이제 그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이제 중국이 높일 수 있게 도와주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OLED 쪽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형 OLED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중형 OLED라고 하는 뭐 맥북에 쓰는 아니면 아이패드에 쓰는 그런 중형 OLED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 얼마 전에 중국 BOE 있잖아요. LCD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BOE가 결국 아이폰 SE4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OLED만큼은 우리가 중국에 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OLED마저도 지금 BOE에서 좀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OLED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중대형뿐만 아니라 이 소형에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하죠? 초격차? 초격차를 낼 수 있을 만한 뭔가의 사업 전략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중국에게 쫓기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2040년 이후에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네. 5년 뒤에 주택 5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미글로벌과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 미래의 인구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에 그 일본 사례하고 한국 사례가 좀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일본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60분 넘기면 집값 하락이 가파르게 증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2018년 기준으로 2045년이 되면은 뭐 30분 이내에는 9%가 하락하고 120분 이내는 54%가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그 빈집에 대해서
정말 느끼는 체감도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서울 안에 사시는 분들은 빈집에 대해서 잘 인식 못 하거든요. 집이 비어요? 그러니까 빈집이라는 게 있어?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시는데 요새 이거는 제가 저희 건 아니고 다른 유튜브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빈집이라고 한번 유튜브 창에 찍어 보시면은 네. 정말 많아요. 빈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기도 많고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 보고 있으면 나름 또 계속 보게 돼요. 저도 엄청 보는데 이 빈집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그럼 이게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좀 둘째 쳐도 되는 게 네. 그런 집들은 그 오히려 중간에 있는 집들에서는 집값 하락이 그렇게 급격하게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데 안 살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빈집들이 늘어남으로써 생겨나는 그 공동화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렇게 많은 집이 비어 있다고라고 해서 네. 보면은 정말 와 생각보다 큰 문제인데 그리고 도시 개발 한번 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헤드라인 때문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